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죠. 이쯤 되면 이제 글로벌 시장을 좀 진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홍준표 현대경제원 연구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멋있으셨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물가에 대해서 한번 해부를 해볼 텐데요. 네. 먼저 미국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번 주 4월 소비자 물가지수 헤드라인이 소폭 예. 둔화됐습니다. 하지만 핵심 소비자 물가의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돼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견이 좀 분분한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폭은 있겠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참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그 물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2010년 이후에는 그 미국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0에서 한 3%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전월비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올라갔는데 이제 글로벌 공급 차질이 생겼죠. 이제 그 실제로 물동량이 그 이동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급 차질이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공급 위기도 발생을 했고 상품 부분에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해진 게 미국 내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서는 코로나가 이제 조금 진정이 되면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서비스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확대가 되는데 노동 공급이 그 이전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면 그 의미는 즉 임금을 계속 높여서 사람들은 이제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유인이 생긴다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이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압력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과거 30년간의 세계화의 이제 좀 끝이 보이는 것이 아닌가. 중국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세계 공장을 역할을 했던 것인데 중국 자체도 이제 봉쇄가 되는 이벤트도 발생을 했고 중국의 임금 수준도 과거 대비 엄청나게 높아졌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들어낸 상품의 가격 자체가 올라간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를 계기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상당히 그 물가 수준의 레벨 자체는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말씀을 이제 세계화의 정원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글쎄요, 사후적으로 제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중국의 인건비가 매우 높아진 시기에 더 이상 중국의 제품이 싸지 않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중국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뭐 약간 진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중국 다음에 포스트 차이나가 됐다면 값싼 제품이 이제 어디서 만들 개연성이 있을까요? 글쎄 뭐 저희 연구원도 그런 신흥 시장 이제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중국에서 이제 만들었던 것들을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제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베트남, 동남아시아 쪽일 테고요, 인도네시아 이쪽일 테고, 그리고 베트남이 또 이제 임금 수준이 조금 더 높아진다면 그럼 베트남과 연계되는 그 공급 사슬 차이는 어느 나라일 것이냐,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쪽에서 캄보디아가 될 것이냐, 라오스가 될 것이냐, 어찌 됐던 간에 그 화기업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나라들이 이제 중국 다음에 공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흥국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 전략들 조금 후에 또 글로벌 사이언스 코너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물가 이야기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라 하는 미국의 투자자들이나 뭐 주요 네. 연준 인사들 혹은 글로벌 IB들 대표들,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 어떤 전망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대체로 지금 물가는 높지만 미국 경제가 견실하다, 안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시장을 좀 안심시키려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반면에 이제 시장에 있는 글로벌 IB들의 입장은 예전부터도 조금 더 안심을 시켜달라, 확실한 시그널링을 보여달라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물가 되게 높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빨리 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찌됐든 그런 그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IB들도
1분기에 되게 물가가 높고 2분기에 조금 낮아지면서 이제 3분기, 4분기는 점차적으로 그 물가 전망이 1분기, 2분기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올해 물가 수준은 좀 높은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연준과 이런 글로벌 IB들의 컨센서스가 달라지는 것은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가 맞느냐를 차치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상이몽의 형태가 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글쎄, 그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표현인데요. 연준의 물가 판단과 시장의 물가 판단이 되게 그 미묘하게 다른 이유는 그 연준이 이제 정책을 집행하고 해야 되는 그 주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려는 것이고, 시장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좀 인플레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제 어떤 위기의 사인을 보내서 연준이 좀 이렇게 정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 물론 1년 전보다는 물가가 상당히 높지만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요 정점에서는 전월이라든지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 둔화되는 표현 그런 지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굉장히 꼭대기에 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솔직히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글로벌 경제 불안감에 그리고 연준의 긴축 속도에 대한 우려가 붙으면서 달러가 초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달러 네네. 인덱스 한번 보여주시면 오늘 104 정도에서 지금 104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달러의 초강세 국면 진입이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이제 달러화가 이미 진행이 많이 됐고요. 저기 이제 주요 6개국 대비 통화 대비 이제 달러화 지수인데, 이게 이제 그 저런 현상 때문에 원화가 매우 약세가 돼 있고 환율이 이제 1,3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오늘도 뭐 상승으로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이나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은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내의 실물 경기는 아직까지는 현재 동향은 조금 이제 내수 경기, 민간 소비나 건설 투자 부분은 좀 이렇게 뭐 호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에 비해서 되게 좋다라는 얘기죠. 물론 체력이 저하된 것은 맞지만요. 그런 반면에 대외 경기 부분은 수출도 괜찮지만 그렇지만 수입이 금액적으로 따져서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가의 상승이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되는 그런 흐름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이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다는 건 이제 그만큼 달러 유입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원화가 약세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달러 강세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아직은 있지만 그런 반면에는 실물 경기는 뭐 그런저런 괜찮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네. 사실 달러 환율의 1,300원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레벨도 높지만 아직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지도 않았고, 네. 미국은 이제 빅스텝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 빅스텝이 두세 번 더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1,300원이 끝이 아니고 설사 1,500원, 아니면 1,600원 더 위가 열리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직은 실물 경기가 괜찮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리 실물 경기 둔화를 우리가 베팅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실물 경기가 둔화가 되었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게 이동량의 차이인 거거든요. 물론 환율이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가격을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그런 외환 시장에서 보는 시각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겠고요. 그런데 이제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는 이제 누가 봐도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런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외환 시장이나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과연 이제 위기냐라고 할 만큼 수준에까지 이 전이가 될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죠. 그런 시장에서의 불안정성과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건전성,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그거를 감내해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약간은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는 그 외환 부족 사태가 있었잖아요. 환율이 높아지는 거는 막 그런 차원에서 좀 걱정을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IMF 때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때에는 외환 부족이 심각했고 단기 채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적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그런 지표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환 보유액이 96, 97년 때는 한 30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4,500억 달러.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요. 외환 보유액 대비 단기 채무 그 비율이 한 뭐 과거 때는 한 250% 정도, 단기 채무가 2배 이상 많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 불안정성이 있고 변동성이 심하지만 우리나라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약간의 걱정은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드는 게 더 심해지거나 만약에 적자로 가는 게 고착화돼 버린다면 아까 본 지표들도 조금씩 취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질문을 환기시켜서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달러가 이렇게 치솟고 환율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찬반이 갈리는 양상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과 또 실효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필요성은 그렇게 없다고 보고요. 아직 그렇게 위기 상황은 아니다. 네네네. 이제 외환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기대는 곳이 외환 보유고고 그 다음이 이제 좀 위험하면은 이제 통화 스와프라는 건데 네. 지금의 위기가 우리나라가 이제 통화 스와프가 됐던 때가 코로나 때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은 코로나에서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인 거고 과연 그런 지금의 위기가 리먼 사태 때와 유사하게 진행될 것이냐라는 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보류를 해 둡시다. 그렇다면 이게 필요성이냐? 지금의 환율이 높아지는 거는 미국의 굉장히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과 경상수지 흑자 폭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 이유가 과연 통화 스와프를 체결한다고 해서 이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냐, 상쇄되는 것이냐라고 볼 수는 좀 힘들 거거든요. 그냥 심리적인 안정성에 극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통화 스와프가 되면 좋긴 하겠지만 효과는 그렇게 필요성은 또 별로일 것이고요. 효과도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능성도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거를 체결을 해줄 것이냐라는 것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계속 유동성을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돈을 빌려주는 그 약속을 체결할 것이냐 좀 의심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 통화 수합 얘기는 사실 좀 전문적인 얘기인데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사실 이게 보험과 비슷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하니까 기주 통화를 링크하는 게 뭐가 안 좋은 거냐. 근데 한국이 통화 수합을 미국과 했을 때 잃어버리는 기회비용, 즉 비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결국 보험성이라 그러면 그냥 맺어두는 게 어쨌든 뭐 실효성을 차치하더라도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시각이 있어서 말씀을 여쭙니다. 글쎄요. 그 통화 수합을 맺었을 때의 비용이 그 통화 수합 자체가 있을 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뭐 협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카드가 뭐 외교적인 카드나 통상적인 카드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떤 굳이 내주면서까지 무리하게 그렇겠죠. 추진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굳이 그 문제까지.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시계를 좀 국내로 돌려볼까요?
최근에 이런 통계가 있었네요. 영국의 시사하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네. OECD 10개 국가 중에서 인플레이션의 쭉 측정치를 봤더니 한국이 8번째, 즉 후순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뭐 안심한 듯한 모습이지만 대내외 환경을 보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즉 물가가 높아질 거다라는 것으로 해석도 되는데요. 하반기 우리 시장, 우리 경제, 물가와 경제 전망은 어떻습니까?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세는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현대경제연구원 보고 있고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너무나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뭐 소비자 물가도 그렇고 생활 물가도 그렇고 그다음에 변동성이 적다고 하는 그런 식료품, 에너지 제외의 근원 물가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과 비슷한 건데 이제 공급 차질과 어떤 유가 상승이 우리나라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반기에도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물가가 이제 높아진다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좋아지는 건 당연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앞에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거라기보다는 약간의 뭐 허덕허덕이면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좀 물가가만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이게 생활 물가가 높고 그렇다라는 거는 저소득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자산도 많지 않은 데다가, 근데 지금은 이제 자산은 엄청나게 지금 되게 뭐 버블이라고 할 정도로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을 수 있고 되게 필수품으로 쓸 수밖에 없는 식료품이나 음식료품 같은 것들이 물가 가격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오는 여분, 그런 것을 지출하고 남은 그 여분의 것을 어떻게 뭐 레저로 쓸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기회가 다 이제 제약이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종합적인 판단들 속에서 5월 26일인가요? 금토위에서는 네, 한국은행 이제 새로운 총재가 부임을 하는데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새로운 하는 총재의 이제 뭐 기조가 뭐 비둘기 파냐 몇 파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발언들을 보면은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의 금융 안정성에 되게 중요하게 방점을 찍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금리를 뭐 통화 정책을 그렇게 하기보다도 부채에 대한 부채 누중의 이제 위험성을 경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경제 상황도 보지만 부채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통화 정책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페이스, 그런 기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 싶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분도 잘 아시는 게 저기 우리나라의 저성장 고착화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되게 급격하게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즉 지금보다는 수준이 높아지겠지만 천천히 올라가는 긴축, 서서한 긴축, 점진적인 긴축의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뭐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지만 이 질문으로 좀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네, 한국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채에 대해서 좀 더 무게중심을 둔다면 예, 금리 인상 속도는 사실 좀 더딜 겁니다. 네, 근데 우리 대외적인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거고요. 네. 그러면 역시 외환시장, 달러 환율의 상단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어디까지 혹시 보고 계신가요? 저희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뭐 공식적으로는 그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1,500까지도 생각을 하는 게 좋다라고 정말요? 예. 이게 1,200원이 1년 전인가 1년 반 전에 제가 막 강의 다닐 때는 1,200원이 굉장히 위기 상황일 때 나온 수준이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1,200원 돌파를 했고요. 1,500원까지 간다고 해도 일시적인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간다고 해도 지금의 금리 인상 속도와 한은의 어떤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 경제 동향이나 이런 것 부채 수준을 보면서 간다라고 하면은 뭐 금리 역전 뭐 이런 것도 다
고려를 하면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 어려운 자리에 오셔가지고 쭉 종합해 보니까 사실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일단은 가계부채는 확실히 잡아두자. 네, 네, 대외적으로 환율의 약세를 좀 용인하더라도 가계부채는 잡아두자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홍준표 현대경제원 경제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